사실 요즘 사람들은 글을 잘 읽지 않습니다. 책이건 미디어건 간에 말이죠. 인터넷 사이트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시간이 단 1초라는 통설도 있죠. 그러다 보니 기자들은 유혹적인 헤드라인으로 사람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11년 4월 16일 뉴욕타임스 매거진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인기 기사 목록을 살펴볼까요? 앉아있는 것은 치명적 행위인가? 당신은 잠을 얼마나 적게 잘 수 있는가? 설탕은 유해한가? 최고의 운동은 무엇인가? 휴대폰이 뇌종양을 유발하는가? 정말 물음표를 빼면 어처구니 없는 문장들이 되죠. 우리는 뉴스에서 이런 의문형 헤드라인들을 그런데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블로거는 독자로 하여금 미묘하고 공정하게 기사를 읽게 하려고 헤드라인으로 장난 좀 친 것뿐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기사 본문을 실제로 읽어보면 헤드라인이 제시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건 거의 없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현재의 미디어는 자신을 대신해 조사를 해주고 일을 해주는 다른 누군가에게 전보다 훨씬 의존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직접 기사를 발굴하고 취재하지 않아도 수십, 수백 건의 보도자료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의 과학보도입니다. 과학학술지는 관행, 윤리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만 대학 웹사이트와 홍보 담당자는 그렇지 않죠. 거의 날마다 기자에게 전달되는 보도자료에서 어떤 대학의 어떤 교수가 이룬 사소한 발견이 엄청나고 획기적인 발견으로 선전이 됩니다. 그리고 블로거들은 그대로 옮겨 적죠. 그래서 한 용감한 저널리스트가 최근 이 관행에 맞서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줬는데요. 그는 수많은 데이터를 무작위로 긁어 모아 연구를 지어낸 다음 다이어트와 초콜릿 섭취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내고 가짜 연구를 만들어서 기념비적이지만 터무니없이 비과학적인 발견을 한번 발표해봤습니다. 초콜릿을 먹으면 체중을 줄일 수가 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획기적이죠? 그리고 각 블로그와 사이트에 이 연구에 대한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유명 블로그부터 데일리메일과 같은 뉴스 매체까지 모두가 이 뉴스를 즉각 보도했습니다. 물론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요. 연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작된 미디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웹이 세계에 주목하지 않으면 할 말이 점점 없어지도록 웹 문화가 우리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마취적 역기능이라고 부릅니다. 미디어의 분주함을 진정한 지식으로 착각을 하고 미디어를 소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뭔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지경에 이르는 걸 의미하죠. 예를 들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인터넷에서 정치 기사를 읽고 TV 뉴스를 보고 정치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자기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사실상 그 사람은 저녁 먹고 인터넷과 유튜브를 좀 보다가 잠이 드는 것일 뿐 아무런 생산 활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미디어를 소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미디어 조작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어느 날 정보가 실제로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전반적인 세계관이 온라인에서 뉴스가 생성되는 방식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는지 모른다. 블로그에서 나온 얘기는 대화와 입소문을 통해 퍼진다. 한마디로 블로그는 대중매체 기자나 가장 수다스러운 친구가 뉴스를 찾아내고 빌려오는 매체다.
이 비밀스러운 순환은 우리 문화의 기준이 되는 밈, 유명 인사가 되는 신의 스타, 우리의 구루가 되는 사상가, 우리의 뉴스가 되는 뉴스를 낳는다. 이 책은 주로 블로그를 다루고 있지만 이제는 유튜브가 더 대세인 시대죠. 유튜브에서 본 재미있거나 자극적인 동영상은 링크를 통해 순식간에 온 세상으로 전파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블로그나 유튜브 내용들이 얼마나 검증이 안 된 것들이 많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모든 블로그에는 나름의 편집 정책이 있겠지만 정보의 출처를 독자에게 공개하는 곳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사의 내용을 신뢰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전통 있고 권위 있는 미디어를 출처로 하고 있는 컨텐츠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죠. 몇 년 전 젊은 아일랜드 학생이 작곡가 모리스 자르가 사망한 직후 그의 위키피디아 페이지에 가짜 인용문을 게시했다. 어느 시점이 되자 기자와 블로거가 인용문을 보고 그것을 기사에 사용했다. 마침내 인용문은 평판이 좋은 유명신문 가디언에 실렸다. 그렇게 인용문은 사슬을 타고 올라갔고 올라갈수록 기원은 모호해졌으며 반복될수록 더 진짜처럼 느껴졌다. 사실 이 스턴트는 그 학생이 자기 소행이라는 것을 자인한 뒤에야 발견됐다. 만일 제가 밝히지 않았다면 인용문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모리스 자르가 한 말로 역사에 남았을 것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이 학생이 가짜로 위키피디아에 제시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머릿속에서는 오직 나만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왈츠가 연주될 것이다. 부고문에 쓰이면 딱 좋을 법한 인용문이죠. 이 가짜 인용문은 작곡가 모리스 자르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너무나 완벽히 표현했기 때문에 권위 있는 신문 가디언에 실렸고 이로써 많은 링크의 출처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고 기사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모리스 자르가 이 말을 했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썼던 겁니다. 이는 어떤 것이 미디어에서 이의 제기 없이 충분히 게재되기만 하면 그냥 그 사실 자체로 사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조작자들이 매번 거짓말과 가짜로만 사람을 유혹할까요? 사실 미디어 조작자들 중에는 아예 진실만을 얘기하지도 않고 아예 거짓말을 이야기하지도 않은 채 그 중간 지점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미디어 조작자들은 조금만 더 얘기하면 이건 거짓이라는 걸 본인들 스스로도 잘 압니다. 조금만 더 가면 거짓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딱 그 직전까지만 가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재미있게도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조금만 더 알게 되면 내 말이 혹은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게 밝혀질 수도 있을 때 멈춰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선택적 정직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의 반대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문제는 정직함과 이기심이 정반대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직함과 이기심이 결탁할 수도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이타성 연구자인 엠마 레바인 교수가 재미있는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죠. 자신과 자신의 파트너 각각에게 주어질 보상을 직접 결정하는 게임을 합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요, 참가자들에게 3가지 옵션이 주어집니다. 기본 옵션에서는요, 각 플레이어가 균등하게 25센트를 받습니다. 이기적 옵션은 참가자가 55센트를 받고 파트너는 5센트만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타적 옵션도 주어집니다. 상대방인 파트너가 55센트를 받고 자기는 5센트만을 받는 겁니다. 자,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의 단 5%만이 이타적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비율인 45, 45%의 비율로 기본 옵션과 이기적 옵션을 선택했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실험에서는 약간 더 복잡한 세팅이 추가되니까요. 조금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 실험에서는요. 참가자들에게 컴퓨터가 1부터 9 사이의 수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수가 홀수면 참가자들은요, 이기적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요. 짝수면 이타적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기와 이타, 어느 옵션이든 선택을 하려면 자기가 받았던 수를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하죠. 즉,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어떤 수를 뽑았는지 말하지 않으면 기본 옵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컴퓨터가 선택한 수를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말로 파트너에게 이야기해서 이익을 취할 수도 있겠죠. 얼굴에 철판 깔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는 무척 놀라웠습니다. 컴퓨터가 이기적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홀수를 제시하면 75%나 되는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받은 수를 솔직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기가 더 큰 이익을 취하는 거죠. 어쨌든 정직해진 겁니다. 하지만 이타적인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 짝수가 나왔을 때는요, 단 18%만이 진실을 얘기해서 상대방이 더 많은 금액을 받게 했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받은 게 짝수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 무려 39%나 됐습니다. 43%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본 옵션을 선택했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가 예상될 때와 그 반대일 때 사람들의 정직한 정도는 극명하게 갈린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실을 말할 기회를 매우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결론이 가능하죠. 왜냐고요? 정직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첫 번째 실험에서는 이기적 옵션을 선택한 사람이 45%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실험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 비율은 무려 75%로 급상승한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이기심이라는 건 선택적인 정직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미디어 조작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죠. 실제로 모든 것이 가짜가 아닌 팩트들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팩트를 도대체 왜 내보냐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생각을 해봐야 되죠. 팩트니까 하고 그냥 믿어버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정보원이 팩트를 보내주면 미디어나 언론인은 이 팩트를 왜 제보했을까? 그 의도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보원의 제보가 팩트라고 생각만 되면 그냥 기사를 쓰는 시대가 되죠. 기자들이 스스로 문제의 진실을 밝힐 위치에 있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사실을 공급하기 위해 자기 입속을 챙기는 취재원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뉴스 제작 과정의 모든 부분이 이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그렇다면 자기 입속을 챙기는 취재원은 누구인가? 상품이나 메시지, 아젠다를 파는 사람, 쉽게 말해 나 같은 사람이다. 저자는 이렇게 취재라곤 하지 않는 기자들을 자신의 홍보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라이언 홀리데이가 아메리칸 어페럴 광고 책임자였을 때 헬로윈 광고를 위한 홍보용 사진이 있었는데 저작권 문제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걸 공개하고 싶었던 저자는 직원을 시켜서 그것을 유명 블로그에 이메일로 보냅니다. 거기에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메리칸 어페럴 서버에서 은밀한 사진을 발견해서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 거짓말에 기초한 정보를 입수한 블로거들은 아메리칸 어페럴이 선정적인 사진을 서버에 저장해 놓고 있었다는 기사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진을 노출시켰습니다. 결국 이 거짓말에 기초한 게시물은 조회수 9만 건을 기록하고 라이언은 원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하게 됐죠. 그런데 더욱 웃긴 건 블로그의 기자가 직원에게 회사 이메일 주소로 정보를 유출했다가는 잡힐 수 있으니 다음엔 개인 메일로 보내라는 조언이 담긴 답장까지 친절하게 보냈다는 거죠. 유명 블로그의 기자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최소한의 신원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가 왜 제보를 했는가에 대해 전혀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례는
단지 홍보를 위한 일이었기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만약 누군가가 정치인이나 유명인들의 부적절한 장면이 담긴 사진을 기자나 블로거에게 제공했을 경우 과연 그들이 정보 제공자의 신원이나 제보 목적을 확인할까요?